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원상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와 정반대의 결과를 남기면서 엄중한 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또 선거였는데요. 자, 도내에서도 사전 여론조사가 크게 다른 지역도 있기도 했고 여러 가지 또 기록들을 남겼던 선거였습니다.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충북 지역의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다시 한번 분석하고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에 나와주신 세 분을 소개해드리죠. 서원대학교 복지행정학 엄태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맞은편에 와우팟의 이재표 제작국장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시민자치국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지방선거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와서 토론 열어가겠습니다. 지난 세 번의 충북지사 선거에서 내리 민주당을 택했던 충북의 민심이 이번엔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특별고문이던 국민의힘 김영환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노영민, 신구 권력 대결로도 관심을 끌었던 충북지사 선거에서 김영환 당선인은 개표 초반 승기를 끝까지 이어가며 12년 만에 지방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서 충북 도정을 발전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보교육감의 3선을 불허한 충북의 민심은 중도 보수를 표방한 윤건영 당선인을 새 교육감으로 세웠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워낙 부동층이 많은 데다 순조롭지 못했던 후보 단일화 과정 때문에 누구의 우세를 점치기 어려웠지만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후 본 투표일까지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에 보수 후보 단일화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한 걸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진보교육 8년의 학력 저하를 주장하며 진단평가 부활 등의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충북교육의 변화를 기대하고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걱정하시는 모든 도민과 학부모님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공교육을 회복하고 8년 이상 충북 도정과 교육을 이끌어온 양대 수장이 모두 중도 보수 성향으로 바뀌면서 행정과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일단 세 분께 키워드로 좀 표현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교수님부터 시작할까요? 예. 어찌 이런 일이. 여당 같은 경우 우와 어찌 이런 일이. 야당은 어찌 이런 일이 이런 걸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4년 만에 다시 재현됐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정치 평론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정치가 나의 상상력, 나의 논리 구조로 벗어나 있구나. 어떻게 0.73% 차이의 대선이 승부를 갈랐는데 84일 만에 치러진 선거가 이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고요. 또 이번 선거에서 양대 정당을 빼놓고는 지역구에 거의 다른 정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도 좀 약간 기가 막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정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어찌 이런 일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키워드로 어찌 이런 일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네.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이재표 국장님.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뽑았는데요. 한쪽은 설상가상이고 한쪽은 금상첨화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은 그 대선에서의 표차가 0.73%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은 어디든 다 이 불리한 여론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임했을 텐데 대선에 이어서 또다시 또 패배를 했다라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눈 위에 설이 내리는 설상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를 어렵게 이긴 상황에서 사실은 그 자만할 수 없는 결과였잖아요. 예. 그런 결과이기도 하고 또 그 국회 권력이 여전히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에 지방 선거에서 앞으로 전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명분을 쌓은 선거가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비단위의 꽃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최진아 국장님, 예, 바로 듣겠습니다. 예, 저는 정당이 준 임명직
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 전체 중에 제 눈길을 끈 것 중에 하나가 무투표 당선자 비율이었습니다. 네. 전체 지방선거 선출 인원의 10%가 넘는 비율이 무투표, 그야말로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않아도 이미 당선이 결정된 사람들이라는 건데 이렇게 된 원인은 사실은 양당 중심의 체제가 이것들을 만든 원인이겠죠. 그래서 뭐 우리 지역의 무투표 지역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해도 유권자들은 안내문 한 장만 받았을 뿐이지 어느 후보가 출마를 해서 무투표로 당선이 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구조가 여전히 있고요. 뭐 이러한 상황에서 선출직이어야 할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이 정당이 주는 공천장으로 결정돼 버리고 마는 이게 결국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체제가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 모습이 이번 6일 지방선거를 조망하는 대표적인 한 이미지가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0%를 넘었나요? 12%입니다. 이제 사실 이제 그것도 이제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네, 많이 네. 다 나왔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좀 얘기의 향방은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뭐 선거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별로는 저희는 오늘 뭐 이제 충북의 좀 선거 결과를 놓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선거 단위별로 해서 좀 굵직굵직하게 가겠습니다. 일단 광역단체장 그리고 교육감 선거를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 뭐 정리는 좀 이재표 국장님께 네. 부탁을 드릴까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 이시종 지사가 어쨌든 12년 동안 삼선 도전을 했었고 또 김병호 교육감도 이번에 삼선 도전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 보수 반등의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고 또 물론 교육감 선거는 직접 영향은 없지만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뭐 취임 초반에 굉장히 좀 불안함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무 일 없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예. 한 55% 정도의 국정 지지도를 보이고 있었고 예. 여기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잘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발 잘 좀 하라라고 하는 바람의 10%를 더해서 한 65% 정도의 그런 지지율로 다 결정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시장 군수 당선자 비율도 그렇고 지방의회 비율도 그렇고 그 정도의 어떤 이 국정 안정을 바라는 안정론을 바라는 그런 심리에 기대서 저는 이루어진 선거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그 후보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또 관심도 사실은 그 학령 측에 자녀가 있다라든지 이렇지 않은 경우에 사실 관심 별로 없거든요. 후보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후보 단일화, 보수 단일화가 미치는 꽤 컸다라고 좀 봅니다. 이번에 보면은 그 9명의 진보 교육감과 8명의 보수 교육감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양자 대결 이루어진 곳에서는 보수가 다수 승리를 했고요. 그 서울이라든지 충남, 세종 다 6명, 4명이었었거든요. 이렇게 좀 다자구도가 된 데서는 진보 교육감 당선이 나왔다는 결과, 정적인 결과와도 크게 궤를 달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제가 좀 말씀을 좀 보탠다면 이번 우리 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전 정권의 핵심 인물과 신정권의 영향력이 있는 인물 간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시면 노영민 후보가 받은 그 득표율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또 이번에 김영환 후보, 이제 당선인 됐지만 김영환 후보가 받은 표가 지금 거의 대통령의 지지율, 현 윤석열 지지율하고 비슷하고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고 또 김병호 교육감하고 윤건영 교육감하고 사이에서의 약간 도지사 선거보다는 폭이 좀 좁죠. 그거는 김병호 교육감의 현직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단일화만 되면 해볼 만한 선거. 그래서 교육감 선거의 결과도 그렇게 진보가 이겼다라고만은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심 대 문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실 이번 지방선거를 대표하는 선거판을 대표하는 모습이 뭐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와 이제 그 민주당의 노영민 후보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후보들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양 후보 모두 사실은 시작 전부터 굉장한 여러 약점들을 가지고 출발한 후보들이긴 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가 직전에야 충북 출마를 선언한 김영환 후보나 대선 실패의 부담이나 전 정권의 정책 실패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분명히 그런 위치에 있는 노영민 후보가 각각의 어떻게 이 부정적인 부분들을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뭐 바꿔낼 수 있을까,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지점에 있어서 사실은 인물론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정권에 대한 안정론에 이것들이 뭐
파도처럼 휩쓸려가는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작동했던 부분이 더 부각된 그런 선거, 도지 선거는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교육감 선거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감 선거는 이제 정당이 개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선거보다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들이 지난 2014년, 2018년 진보 교육감들이 굉장히 우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그 8년 동안 뭐 학력 저하라든가 계속 이제 이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지적할 수 있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했고 네. 이것들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흐름 속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그것들을 이제 부정적으로 묻는 방식인 다른 타 후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들도 결정적으로 작동을 했다 보여지고요. 또 일부에서는 윤건영 후보가 이제 청주교육대학교 총장 출신인데 이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교육 문제에 대한 전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일부 또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이번에는 좀 범위를 더 좁혀서 기초단체장 선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1개 시군으로 보면 7대4가 이제 완전히 주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이재표 국장님께 예. 먼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7대4가 바뀌었는데 문제는 그 도지사 선거를 졌고 그다음에 청주시장 선거 빅 3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 선거까지 물론 정당은 예. 아니지만 이 선거에 당선자가 주인공이 바뀌다 보니까 당이 바뀌었다. 굉장히 예. 이게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그 더 큰 상실감으로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그 충북의 민주당 지지 벨트가 바뀌었다라는 거. 지난 대선부터. 네. 과거에는 청주 흥덕, 그다음에 청원 일부 이쪽이 좀 진보 표심이고 상당히 보수적이었는데 지난 대선에서도 보면은 마지막까지 그 이재명 후보가 선전했던 데가 청주의 청원이었었고요. 예. 그리고 진천에서 이겼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진천 중부 3군, 그러니까 진천 군수, 그다음에 음성 군수, 증평 군수까지 요 세 군데에서 다 민주당 군수가 나왔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이게 예.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도의회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예. 청원하고 이 중부 3군에서만 승리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해서 더 붙여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예, 네. 전 청주시장 선거 그래서 좀 주목 있게 보기도 했는데 이제 결과를 보면 이범석 후보가 58.39%고 송재봉 후보가 41.60%, 66.79% 포인트 차이가 나는 이제 결과로 이범석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네네. 선거 기간 내내 이제 소각장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나 뭐 그 토론회 참석 여부로 날선 공방이 오가기도 하고 논란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의 결정을 바꾸지는 못했고 결국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반적인 여당의 안정론, 여당의 힘을 실어주자라는 쪽으로 더 우세하게 기울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도지사 선거와 시장 선거는 좀 다른 궤를 할 것이다라고 네. 예측했던 제가 틀렸다라는 예, 그런 좀 그 모습들을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결코 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예, 교수님. 저는 이번에 그 현역들이 이제 선거를 치르는 데를 좀 유심히 봤는데 예. 충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1.3% 차이로 겨우 이겼거든요. 근데 이제 현역에다가 여당이 후보 아닙니까? 예. 무려 20% 가까이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게 현역과 여당의 프리미엄이 다 겹쳐지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이제 당선자들, 그러니까 군수들 있잖아요, 네네. 군수들. 두 분이 다시 당선되고 한 분은 떨어졌습니다. 다시 들어가 보니까 당선된 분은 4년 전 선거에서 20%, 30% 차이로 낙승하신 분이에요. 당시 선거에서.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딱 반토막이 났습니다. 30% 차이로 이기신 분은 15%가 됐고 네. 20% 차이로 이기신 분은 10%로 줄었습니다. 그게 여당의 그것도 바람. 물론 큽니다만. 여당의 예. 바람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에 대한 현역이 붙으면 이거는 그냥 프리미엄 없이 싸우는 셈인데 야당이 돼도 현직 프리미엄 있는 경우는 작동을 하더라. 그런데 똑같은 케이스로 괴산의 후보는 떨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분은 4년 전 선거에 5% 차이로 이기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현역 프리미엄과 여당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이번엔 여당 프리미엄이 더 컸다는 거죠. 근데 거의 양대 정당이 붙었으니까 대부분의 당선자가 50%가 넘어야 되는데 증평만 43%로 됐습니다. 후보가 4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선거가 출마하는 정당도 많지 않지만 딱 붙으면 단일화 구도가 되고 1대1로 치르는. 근데 이게 계속 단일화하는 게 정치 네네. 발전에 바람직한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네. 선거운동을
여론조사 발표할 수 없는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일어난 변화가 뭐가 있을까 살펴보는데 제천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가 공표되던 기간에는 그 이상천 현 군수가 굉장히 큰 차로 이기고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앞섰죠. 예. 있었는데 그 결과가 뒤집어졌고요. 예. 또 한 가지 좀 저는 본 게 근데 뭐였냐면 어떤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사고 아니냐, 여론조사에 있어서 사고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론이라는 거는 그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경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뭘 볼 수 있냐면은 그 단양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이지만 이번에는 아마 공천 그 파문이 어마어마했던 곳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현직 군수가 탈당하고 뭐 지지자들이 그들 예. 발표대로라면 1,000명이 탈당했다고 하는데 단양 인구에서 1,000명 탈당했다고 하면 사실은 천지개벽이 일어날 인구의 변화잖아요. 예. 그리고 보은도 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예. 예비 후보가 나와서 출마했고 또 영동도 마찬가지고 아까 교수님 예로 든 증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계열이 3명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후보가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예비 후보 단계에서 탈당한 후보들이 나오는 것 때문에 어떤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네. 그런 부분은 생각보다 없었다라는 없었다. 거죠. 예. 충북의 그러니까 경우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에는 양당 대결로 수렴이 되면서 증평 정도에서만 네네. 증평은 워낙 또 민주당 지지세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예. 4명 난립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지만 보은이나 영동이나 단양에서는 이변 나오지 않았다. 네. 제천도 결국 그런 흐름에 변화를 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세 분 그러면 뭐 이번 선거에서 선거구로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 한 곳만 좀 짧게 좀 짚어주십시오. 예. 예. 괴산 선거하고 옥천 선거를 좀 예로 들고 싶은데요. 이유는요? 괴산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에 4번째 출마한 거예요. 네네. 예, 그렇죠. 3전 4기로 출마를 해서 예.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얼굴을 알리고 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괴산이 중부 사군에서 있다가 네. 이 선거구 조정 때문에 지금 남부 남부 동남부 쪽으로 사군으로 왔죠. 이제 예. 분리가 된 건데 그 평균 연령이 괴산이 58세거든요. 굉장히 좀 노령화된 예. 그런 군인데 그런 면에서 인근에 과거에 붙어 있었던 그 중부 상군의 다른 군과는 전혀 다른 표심을 보였다라는 거고 옥천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번 대선을 놓고 보면은 민주당이 당선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황규철 도의원이 3선 도의원이고 또 그 부의장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력을 거스른 선거 결과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실장님? 저도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증평군을 좀 다른 의미로 인상적으로 봤는데 예.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송기훈 후보가 MOU도 체결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를 놓고 보니 2.2%의 이제 근소한 차이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이재용 후보가 네네. 군수로 당선이 됐고 이제 무소속 후보들 2명의 지지율 득표율을 합쳐 보니까 15%가 넘었어요. 그러면 꽤 됐죠. 그 단일화하지 못한 영향들이 충분히 있었고 그 안에서 당선을 확신했던 송기훈 후보의 활동도 사실은 좀 인상적으로 유권자들에게는 다 사실 좀 부정적인 요소로 다가가는 요소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저는 아까 짚어주셨지만 충주의 결과는 좀 약간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럼직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1.3% 차이로 근소하게 졌던 것이 19.26%포인트 차이로 크게 벌어졌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우건도 후보가 공천 과정에서의 미투 논란이라던가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더 차갑게 외면받은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예. 들기도 했습니다. 예. 자, 뭐 이제 역대 저희가 뭐 선거를 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역대 선거 결과 비교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충북의 경우로 한정해서 이번 선거 결과 역대와 비교했을 때 특징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임 교수님. 저는 뭐 충북 지역이 날이 갈수록 그 수도권 비슷한 선거 결과들을 가지고 가는데 투표율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투표율은 10년 전부터요. 대선 국회의원 선거는 충북이 전국 투표율보다 낮습니다. 사실 도단이라 그러면요. 시 단위보다는 투표율이 높아서 평균보다 높게 나와야 되는데 충북은 재밌게도 10년 전부터 대선 총선에서 1, 2% 낮게 나오고 그런데 지방선거는 또 약간 1, 2%가 오르락내리락을 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 우리 충북 분들은 유권자들은 선거의 의미를 잘 아시는구나. 전교회장 선거가 북적북적하긴 하지만 반생활할 때는 그 영향을 못 미치고 반장 선거가 소소해 보이지만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1년 동안의 행복을 결정해 주는 선거거든요.
저희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반장 좀 똑똑한 애 안 뽑아 놓으면은 계속 혼나고 무슨 경시대회 때마다 꼴찌하고 뭐 환경 미화할 때마다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충북 분들 내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정책도 보고 인물도 보고 전국 돌아가는 거 보시면서 진폭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충북 지역에는 지역 연고 정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북 선거는 날이 갈수록 예. 전국적인 표심이라는 바로미터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처럼 수도권 선거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보수적인 분위기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예. 보자면 예. 이번에도 있습니다. 예. 7대4 아닙니까? 예. 막 더블 스코어 이상 안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수 성향이 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계속. 예. 결과만 실장님. 놓고 보면 6회 지방선거의 결과와 똑 닮아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지지난 예, 그렇죠. 지방선거. 예. 8년 전과 닮아 있는데 예. 기초단체장을 보면 당시는 새누리당이 6곳, 새정치민주연합이 3곳, 무소속이 2곳을 차지해서 지금의 구도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결과가 됐고요. 2014년 당시에 세월호 참사가 있고 이제 바로 거의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북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편을 조금 더 들어주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여당이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측면도 굉장히 유사하고 또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충북 도의회 선거 결과도 6회 지방선거 결과와 너무 판박이처럼 똑 닮아 있는 모습인 것처럼 보여진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래서 뭐 예전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예. 지난번하고는 많이 다르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 지난번하고는 굉장히 비슷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네네. 교수님 아까 하신 그 수도권 닮아간다는 것도 저도 숫자로 많이 비교해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닮을 수밖에 없는 게 영호남은 투표상에 완전히 지금 그 이미 이전 그 우리가 지역 감정이라고 할 때부터 갖고 있는 그게 있고 강원도도 사실은 그동안에 이광재 의원이라든지 최문순 지사 삼선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보수 성향이 강한 그런 동네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근자에 보니까 굉장히 민주당 색깔이 강한 동네인데 예. 그거에 반해서 충북의 경우에는 일단 지정학적으로 경기도 그다음에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이런 데랑 다 연접해 충남 예. 연접해 있잖아요. 다양한 표심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보고 올 수 있는 표심들이 다 곳곳에 산재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이든 지방 뭐 의회든 당선된 비율을 놓고 비교해 보면은 수도권하고 거의 똑같아요. 지난번 대선도 5.5% 차이가 났었고 이번에 그 시장 구수된 비율하고 서울의 구청장 당선된 비율, 경기도에서 그 31개 시군 중에서 민주당 당선된 비율 따져보면 전부 다 35% 전후의 민주당과 나머지의 65% 전후의 국민의힘이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수도권을 닮아가고 있다. 예. 뭐 요즘 표현으로 쓰면 소름 끼친다. 예. 그런 근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예. 그 민주당 지지 표심의 위치는 좀 변동이 되고 있어요. 네네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흥덕구 쪽에서 지금은 예, 이제 중부 3군 벨트 쪽으로 이렇게 좀 옮겨가고 있다. 충북도내 자체에서 그런 변화는 있다. 있다. 예. 서울의 지금 강남과 강북에 예. 있는 것처럼. 네. 네, 지역을 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좀 더 얘기를 뭐 다른 분들도 듣겠습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강원권이 다 인접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충북의 특징을 좀 짚어주셨거든요. 예,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예, 그 황 교수님. 이 국장님이 이제 그 약간 색깔이 지역별로 변했다고 얘기하시는 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진천 음성이 혁신도시 아닙니까? 중앙정부의 기관들이 내려와 있고 젊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됐고 오창도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변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예. 되고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무슨 효과가 있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효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는 인구가 안 줄고 있습니다. 진천 음성은 인구가 네네. 안 줄고 있고 오창 지역에서 표심이 바뀐다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예. 예. 지금 뭐 이제 얘기 중에 말씀 중에 다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전국 표심, 뭐 바로미터. 여전히 이제 충북 지역의 선거 결과가 전국의 바로미터다. 뭐 지난번 대선 때도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가 좀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그러면 이게 통했다고 아까 보시는 거고요. 점점 정확해지고 있다. 점점 더 정확해지고 예. 있다. 왜냐하면 대선 때는 그 대선 전까지는 인천도 찍은 사람이 다 당선됐고 제주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거기도 이제 바로 경기 그랬는데 밑에 이번에는 다 예, 거의 다 예. 바뀌었거든요. 충북만 남았는데 이번에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퍼센테이지까지 거의 다 이렇게 네. 유일하게 다 맞추고 있어요. 뭐 여기에는 뭐 이의가 없으실 것 같긴 한데요. 이의는 근데 없긴 체육자님 하지만, 먼저 네. 드리겠습니다. 이게 풍년계로서 뭐 방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지역의 의미, 뭐 긍정적인 의미로는 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결과를 알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판이 까질 네네네. 때까지 열어질 때까지는 예. 개표함이 열려질 때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지역이다라는 이 의미이기도 한 것 사실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충북의 민심이 무섭다라고 네. 표현 그렇게 표현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바로미터라는 말이 중앙 정치로부터 받는 영향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것들을 표로 표출하는 지역이기도 하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이제 사실 이게 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예. 지역에 사는 지역민 유권자의 입장으로서는 지방의 정치가 중앙의 정치에 의해서 너무 좌우되는 것. 이 지방선거라고 하는 게 주 무대가 지역이고 거기에 주인공은 지역의 유권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 전국적인 판세에 충북이 어떤 역할을 했냐, 어떤 모습을 보였냐로만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 이 충북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지방선거의 진짜 의미는 우리 스스로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저는 네. 그런 생각도 좀 같이 뭐 듭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 이제 찬반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반론은 아닌데 예. 뭐 일견 맞는 얘기이기도 한데 예. 또 반대로 만약에 충북의 표심이 영남이나 호남처럼 네. 여기는 해보나마나 여기는 뭐 말뚝만 꽂아도 되는 동네 예, 이런 예. 식의 이 평가가 있는 것보다는 저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저는 좋은 측면도 있다라는 네네. 생각을 갖고 교수님. 있습니다. 예. 그 이번 선거에서 제가 좀 뜨악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당에서 권력 견제론, 심판론을 들고 나오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거의 중앙 집권적인 구조 속에서 사말자치를 겨우 하는 곳이고 충북은 재정 자립도가 25%밖에 안 되고 청주는 그나마 28%가 되지만 남부 3구는 6%, 7%, 8%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네네. 받거나 보호를 받으면 자라나는 상황이니까 견제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자식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쁜 자식이 있고 약간 좀 미운 자식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자식이 아버지를 견제한다는 논리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가 신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려면 중앙 권력이 좀 이렇게 지방으로 좀 많이 이양돼야 된다. 그런 과제를 또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중앙정부의 예속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예산상 혹은 뭐 권력상 충북이 또 이제 중앙으로부터 하는 그 퍼센티지가 많다는 그 거기서 이제 예인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몇 년 전에 선거를 치를 때 예. 정부 여당에서 나 이거 해줄게 다니면서 막 얘기하고 공항도 오게 해줄게 그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야당 지역 가서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체육장님도 중앙 정치로 부터 받는 영향이라는 표현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거 좀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좀 큰 단위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친 요인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소위 말하는 새 정부 뭐 허니문 기간이라는 그 얘기도 있겠고, 또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보면은 모 의원의 그 성비위 사건이라든지, 뭐 민주당의 자중질환 이런 표현도 많이 쓰던데요. 뭐 미국 대통령 방한도 뭐 요인이 있었던 거 아니냐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세 분은 어떤 것들을 좀 포인트로 좀 짚어 보시겠습니까? 대선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실패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등판한 거. 네. 사실 이게 어떤 때는 국민들의 일부는 그런 모욕감도 느끼셨을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전혀 연고가 없는 데 가서 선거를 치르고 얼마 전에 떨어진 후보가 이쪽에 선거를 치른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상임선대위원장이다. 정치를 아는 분이라면 상임선대위원장은요 보통 자기 선거를 못 치릅니다. 예. 그렇죠. 자기가 그래서 보통은 비례대표로 가거나 아니면 당대표가 그걸 맡는 거죠. 그런데 그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거기서 흔쾌하겠냐 생각을 하는 거죠. 이재명 후보를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예. 자, 거기다가 또 학습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여성 내각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래? 이번에 3명 다 여성. 유치해 보이지만 뭔가 반응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소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 민주당 당내의 어떤 내용이라는 부분이 이 선거 대선 끝나고 나서는 솔직히 0.73% 포인트 차이이기 때문에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네네. 하고 일단 또 바로 또 선거가 있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표현화되진 않았지만은 온 힘이 다 모아져서 원팀으로 선거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지난번 선거 진 거, 이번 선거 진 거 다 합쳐가지고 두 개에 대한 서로의 그 잘잘못을 가리고 하는 문제로 간다면 저는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제 뭐 싸울 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농공행상이잖아요. 네네. 그 정도의 뭐 그 복잡하지 않은 문제 있었다라는 부분이 큰 것 같고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대통령의 태세 전환이 빠른 거 지금 이제 용산 집무실 출근하면서 기자들하고 지나가면서 한 마디씩 던지고 가잖아요. 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추경 안 합니까? 뭐 이렇게 던지고 가는 이런 것들 이런 식의 깊이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 상당히 그 기민한 그런 소통 방식 이런 것들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거든요. 예, 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 분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국민의힘에 유리했던 긍정적인 요소는 그 무게는 사실 전 이렇게 크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뭐 한미 정상회담이나 청와대 개방이나 네네. 아니면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대기업들이 투자 계획 발표를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많이 했어요. 그런 것까지 뭐 긍정적인 요소로 보면 영향을 끼쳤지만 그거보다 훨씬 큰 더불어민주당의 부정적인 악재들이 컸다. 그것들이 뭐 저는 뭐 내용 부분도 심각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검수완박 처리 과정이나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헛발질을 하는 네네. 수준 그 상황에서 이미 지지자를 비롯한 유권자들이 일부 포기를 하는 지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후보자들 입장에선 지방선거면 정당들이 나서서 후보자들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네네. 갈수록 이렇게 내용으로 괴롭히냐 어떻게 선거를 치르라는 말이냐라는 볼멘 소리가 안 나오면 이상한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지방의회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도의회의 경우도 저희가 역시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있었고요. 예, 이 부분도 잠깐 짚어주실까요? 예, 도의회 정수가 늘었죠. 네. 예, 이제 35석으로 5석으로 늘어났는데 지난번에는 선거 직후에 그 국민의힘 전신 정당 이름이 하도 바뀌니까 헷갈리는데 자유한국당. 예, 자유한국당이 4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7석이나 당선됐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청원에서 2명, 네. 그리고 진천 1명, 음성 1명, 증평 1명, 5명 했다가 비례대표 둘 해가지고 7석이 됐거든요. 예. 나쁘지 않고. 예. 그다음에 청주시 의회 경우에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25,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13, 그다음에 정의당 1명 했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 21대 21 동수가 됐거든요. 이렇게 네네. 놓고 볼 때도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7명이면 4명 국민의힘, 3명 민주당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저는 뭐 의회 결과는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제 문제는 이 양당이 고착화되면서 무소속이라든지 아니면 제3의 정당에서는 아예 후보를 거의 못 내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도의회하고 시의회 비례 1명씩을 냈고 청주시에 지역구 2명을 간신히 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4.86%로 그 기준선 5%에 못 미쳐가지고 당선자를 못 내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면서 정권 교체가 처음 이뤄진 게 98년도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정권을 주고받고 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과거에 있었던 진보 정당과의 후보 전술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폐기가 됐고 이제 뭐 국회 처음에 180석 되면서 이제는 뭐 다른 당과 협치나 이런 것도 필요 없게 됐고 하게 되면서 이 진보 정당의 설 자리 매우 좁아졌다. 네. 그런데 진보 정당은 민주당과의 단절도 이루어졌고 또 이 선명한 기치는 내리지 않았는데 네. 대중과의 단절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예, 결과가 예.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하나 좀 눈여겨 볼 만한 거는 그 진보당이거든요. 네. 원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러니까 우세우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세금 우리가 쓰자라는 걸 가지고 지역 정치와의 그 천착을 해서 준비를 했고 또 노동과의 어떤 연대 이런 속에서 이번에 그 울산 동구청장도 당선시켰고 또 광역 3명, 기초 17명, 그중에 1명이 충북의 옥천군 그 다 선거구거든요. 거기서 그 한 명의 후보를 당선시키는 결과를 냈다라는 부분이 저는 매우 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덧붙이신 말씀, 예, 뭐 최
결과적인 측면으로 보면 처음 공언한 것보다는 좀 못 미치지만 눈에 띄는 뭐 신인이나 청년들의 진출이 이루어진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예. 네. 도의회 비례대표 중에 90년대생 비교적 젊은 당선자가 있고요. 청주시 의회는 아예 지역구 후보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생의 젊은 후보들이 직접 지역구 후보로 나서서 당선이 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네. 젊은 정치인들이 의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한 번의 사실 이번이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생물학적인 젊음이 아니라 정말 청년 정치, 청년들의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습들을 좀 의회 안에서 해주어야 하는 책임감이 있다라는 뭐 그런 부분도 들고 또 하나가 청주시의 경우에 초선 의원 비율이 전체의 47.6% 네.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제 예. 이들이 과연 어떠한 변화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도 네. 좀 주목할 지점이고 저는 딱 하나만 더 여성 정치인의 비율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는 부족하다. 말씀. 예. 이제 지역구당 뭐 비례대표에 어차피 교차 순번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본다라면 지역구를 놓고 봤을 때 충북 도의회는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것들을 위한 뭐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예전에 정당 차원의 교육이나 이들을 길러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되새겨지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 결과들이. 저는 이제 정치가 발전을 하려면 4년 전보다 바뀌어야 되는데 4년 전의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소수가 다수가 되고 다수가 소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의회는 약간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른 정당들이 모여 있으니까 너무 조용하면 불안한 겁니다.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유착이 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일사천리로 막 가는 게. 그러면 그걸 막으려면 소수 정당이 계속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또 지금 보니까 도의회랑 이제 지역의회가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원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의장, 부의장. 그럼 이 압도적인 다수는 또 원구성에서 또 동수일 때는 원구성에서 잡음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왜냐 그러면 이 잡음을 지방의회가 배웠어요. 국회에서. 20대 국회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21대 국회에서. 저는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다수가 그걸 끊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유 있게 소수를 안아주고 양보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치는 절대 발전이 안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도의회나 시군의회가 숫자의 정치, 힘의 정치가 아니라 이성의 정치, 포용의 정치, 네. 소통의 정치를 하는 그런 기회로 이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 네. 짧게 한마디만 보태자면 이제 원구성 말씀해 주셔서 생각이 난 건데 대부분 이제 의장, 부의장 뽑는 과정은 다수당 중심으로 뽑습니다. 그럴 경우 이번에 이제 청주시의회가 딱 절반씩의 네네. 분포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의장을 선출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예. 늘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교황식 선출 방식 대신 공개적인 방식으로 해라라는 요구들을 해내고 있는데 이게 동수가 됐을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의장을 선출할지에 네. 대한 부분도 저는 이게 의회가 제 모습을 제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첫 시험 곧 닥쳐올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과정 안에서 보여줄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원구성할 무렵에 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주제로 또. 전 너무 싫거든요, 그게. 자, 지금 이제 뭐 의회 쪽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충북 뭐 자치단체장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의회 이런 뭐 결과도 있기 때문에 향후 충청북도는 어떻게 흘러가리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군 단위에서 인구가 너무 줄어서 군이 유지가 될 것인가 말 것이냐 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에 되어 있고 또 지금 국가적으로도 물가, 환율, 금리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거기에 또 우리는 수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끼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것이며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걸 바라죠.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은 뭐 하는 거야? 도지사는 뭐 하는 거야? 군수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깊게 고민하고 정말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필요하지만 대안도 좀 내놔야죠. 우린 그걸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숙제를 드린 거죠. 좀 제대로 숙제 주기 바란다는 겁니다. 예. 네네. 두 분도 전망을 잠깐 예. 하시다면 예. 최혁 공약이나 정책을 이제 후보별로 내놓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해서 결국 선택을 받았는데 그 정책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력 있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뭐 경제적인 어떤 뭐 개발을 하겠다,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약속들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김영환 당선자죠. 당선자가 도정 이제 인수위원장을 기업인 출신으로 선임을 네네. 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이 주는 의미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4년간 도정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를 이제 김영환 당선자가 보여주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서 이제 내놓았던 수많은 공약들이 정말 공약으로 끝나는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위한 정책들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이 꼭 개발 관련된 공약뿐만 아니라 지역을 정말 위한 정책들로 이어갈 수 있을까를 좀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딴 거 다 예. 떠나서 도지사만 놓고 얘기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전통 관료, 정말 전형적인 관료였던 이시종 지사의 12년을 저희가 삼선 12년을 경험했잖아요. 네. 뭐 이번에는 뭐 김영한 후보가 됐던 아니면 뭐 낙선했지만 노영민 후보가 됐던 간에 정치인 성향이 강한 도지사가 탄생할 거였거든요. 어느 당이 됐든 간에. 네. 제가 이제 김영한 후보를 지켜보니까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느닷없이 다시 여기 온 거 맞거든요. 그리고 본인 공약도 솔직히 말하면은 경기도 옛날에 그 바른미래당인가요? 나갈 때 했던 공약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일 첫 번째 후불제 의료 이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비슷하게 가져왔다라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토론회를 좀 봐도 그렇고 본인 준비 안 한 건 다 인정하더라고요. 준비 못했습니다. 상대 후보 공약 좋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역시 좀 태세 전환은 빠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당선된 이후에 보다 좀 지역에 대한 그 공부도 하고 또 뭐 폭넓게 이야기를 좀 들어서 부디 좀 태세 전환을 잘 하는 그런 도지사가 되면 관료 중심이었던 그런 그 도정보다는 역동성은 있겠다라는 기대는 하게 됩니다. 네. 자, 저희 마무리 발언 한 말씀씩 들으면서 좀 마치겠습니다. 최국장님부터 이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되돌아보면 가장 아쉬운 건 전 역시 투표율 관심이라고 네네.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우리 정책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결정한 선거다라고 해봤자 유권자들 입장에서 내 투표의 효용감을 느끼지 않으면 투표하러 가지 않습니다. 낮은 투표율 얘기하면서 유권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을 질책하지만 사실은 그걸 만들어낸 정치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정당이 개파 간의 싸움을 벌이는 모습, 갈등하는 모습, 국회가 싸우는 모습만으로 뭐 편가르기를 하고 혐오하는 정치, 배제의 정치를 하면서 유권자들 보고 투표해라라고 하는 말이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이 50% 절반의 정치를 만들어낸 건 정치의 책임이다. 이런 것들을 주민과 소통하고 정당을 초월한 협치를 실현하는 민선 8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꿈 같지만 바라보는 마음이다라는 발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네, 저는 정치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너무 복잡하고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선거를 한꺼번에 우리가 치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들한테 이걸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아까 우리 교수님도 그 메모를 해가서 투표했다고 할 정도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결국에는 그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 제도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교육감 선거 얘기 많이 했고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이 나갈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선 지금처럼 단체장하고 의회가 초록이 동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한번 계산해봤어요. 도의회 그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민주당은 14석, 국민의힘은 20석, 그리고 정의당 1석이 되게 돼 있고 청주시에도 민주당은 17석, 국민의힘은 23석, 정의당 2석이 되게끔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이 제시한 순서대로 당선을 시키던 아니면 정당 투표하고 그 의원 개인 투표를 했다가 한 장의 투표용지에서 하든 뭔가 전 이런 실험을 하지 않으면은 점점 이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더 커져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예, 저는 뭐 그동안 우리가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 민주주의의 축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요즘 이런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선거는 민주시민의 숙제하기다. 숙제하기. 지금 유권자들은 숙제를 했습니다. 4년간의 현역들을 평가도 해보고 신인들에 대해서 한번 미래 전망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숙제를 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이제 받으신 거죠. 4년 동안 주민 복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숙제를 받았는데 4년 뒤에 또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판단할 텐데요. 바라기는 왜 내가 단체장이 되려고 했나라는 생각부터 하시고 국민의 혈세로 많은 경비를 받고 활동을 하시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되든지 잘해야만 우리 잘 살 수 있을 테니까요. 특히나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제. 예.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선거 낙선한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당선된 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권자들로서는 이제 3월과 6월 두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피로감도 많이 쌓였고, 조금 전에 엄 교수님 유권자들이 이제 숙제를 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당선인들로서는 이제는 뭐 이전에 갈라치기 정치가 아니라 정말 민심에 귀 기울이면서 지역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시사 토론창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